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 정치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444쪽까지 정리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경제사 파트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태동기 경제입니다. 개항 이전에 조선 후기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445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전세제도의 영정법하고요, 공납제도의 대동법, 그리고 군역제도의 균역법, 이 얘기를 꼭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조선 후기 경제 구조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제 개편 내용인데요. 주 내용이 우리가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근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배층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결국 외호란을 겪으면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개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은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경제 파트만 이 시간에 뽑아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제 개편의 배경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세사의 모순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외호란 이후에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감소, 토지 황폐, 결국 수조율이 줄어드는 거죠. 농민들의 몰락도 한 원인이 되겠죠.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도 원인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못 거두니까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선 어떤 대책을 강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해야 될 세제 개편입니다. 그게 이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나온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결국 이제 민중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농민의 자구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제 개편의 내용에서 첫 번째 전세제도의 영정법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446쪽의 영정법을 보기 전에 말이죠. 이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양안이라고 그러죠.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그래요. 양전 사업의 결과 작성해놓은 장부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원장부 결수와 수세 실제 결수의 증감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붙여놨죠. 6번까지 해서 원장부 결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수세 실제 결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 그러면 수세 실제 결수나 원장부 결수가 줄어든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내용이 그 표거든요. 그 중에 고려 말 1번 한번 봅시다. 공양왕에서 세종 때까지는 원장부 결수나 수세 실제 결수가 증가가 됐죠. 그렇죠? 증가가 됐는데 수세 실제 결수하고 원장부 결수하고의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이 부분은 뭘 얘기했냐면은 면세전 얘기합니다. 토지 대장이 등록이 돼 있죠. 근데 세금은 안 내는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 3, 4번 보시면은 두 번째 선조 24년이죠. 원장부 결수가 약 150만 결이고요. 수세 실제 결수가 약 얼마예요? 100만 결 정도 되죠. 갭이 조금 커졌습니다. 역시 면세전이 확대됩니다. 궁방전이라든가 관둔전이라든가 또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면세지였던 서원전의 확대, 이거죠. 근데 선조 34년에 가면은 원장부 결수가 안 보이죠.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외란의 결과입니다. 외란으로 해서 원장부 결수가 없어진 거죠. 광해군대 가면 다시 이제 나타나죠. 극복기입니다. 광해군대 북인에 전후 복구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죠. 그다음 이제 5번 자료 보시면은 인조부터 고종 때까지는 약간의 증가 운전이 있습니다만은 원장부 결수는 늘었는데 수세 실제 결수는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밑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결과 진앙정과 면세전의 증가와 영정법 시시, 이제 이 시간에 정리할 부분입니다. 영정법 시시로 인해서 수세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영정법 이전에 연분구등법에서 보면은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가 있습니다. 근데 영정법 시시로 인해서 최하 4두로 감소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장부 교수는 늘었지만 수세 실제 교수는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광무 8년입니다. 대한제국대죠. 원장부 교수가 한 50만 결이 날아가 버렸죠. 약 원장부 교수가 약 140 정도 되죠. 근데 원장부 교수가 고종 30년에 140입니다. 근데 광무 8년에 가니까 약 얼마요? 90만 결 정도로 한 50만 결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줄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계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 지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종 30년에 수세 실제 결수가 약 80 정도 됩니다. 근데 광무 8년에 수세 실제 결수가 약 얼마요? 85 정도 됩니다. 늘었죠. 그러니까 원장부 결수가 줄면은 수세 실제 결수가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원장부 결수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수세 실제 결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왜 이랬냐라고 하죠. 광무개혁의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광무개혁의 방향을 우리는 9번 뭐라고 그래요? 신참이라고 그래요. 옛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걸 첨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죠, 정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제예요, 그렇죠? 근데 신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이제 문화죠. 이 면에서는 새로운 걸 첨구하겠다는 겁니다. 광무개혁은 일종의 절름발이식의 개혁이에요. 그죠? 정치는 어떻게 해서 정치는 거꾸로 갔는데 경제, 사회, 문화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개화 정책에 보면은 중국이죠. 중체소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동도석이라든가 일본의 화혼, 양자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친 토지 결수의 증감표, 수세 실제 결수의 증감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증감 내용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정치나 뭐 사회,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조 때 이제 영정법을 볼 건데요. 왜 인조 때 영정법 실시가 돼야만 했었는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호란을 겪으면서 국가 재정이 안 좋아졌다.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세제 개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정법 이전의 전세제도 도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자, 전세제도에서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입니다. 국초에는 뭐였어요? 국초에는 답험, 손실법이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읽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손실답험이라고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확량을 조사해서 거둬들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을 기준해서 얼마죠? 10분의 1이었죠. 우리가 이제 근세 경제 대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답험 손실에서 10분의 1은 최고 상한선이 또 정해져 있었죠.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1결당 30두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1결당 최고 생산량을 300두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300두의 10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죠? 30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최고 1결당 30두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0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병작 반수. 지주하고 소작인이 반반씩 나눈 겁니다. 병작 반수는 금지를 합니다. 반반씩 나누는 걸 금지한다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아니고요. 단서 하나 달아두겠습니다. 원칙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주하고 소작이 반반씩 나눠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은 지대, 땅에 대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임대료 지대를 타조법, 도조법, 도전법이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타조법은 지대가 2분의 1입니다. 지주와 소작이 반반씩 나누는 병작 반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병작 반수가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튼 국초에는 답험손실법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것이 세종대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그랬었죠. 거의 찬반 여론이 비슷비슷합니다. 가까스로 찬성 여론이 조금 많아요. 그것이 세종대 때 뭐였어요? 바로 공법이었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이 요즘 얘기로 한다면 세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종대 때의 세법은 전분, 육등법, 수등이척법이라고 그러죠. 전분 육등법하고요.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 하에서 운영이 된 거죠. 전분 육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
질을 기준으로 1등전에서 6등전으로 나눈 거였었죠. 그러니까 토질은 뭐 토지의 어떤 그 질입니다. 다시 하면 비옥도예요. 그러니까 1결의 면적이 6개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작으면 작을수록 비옥한 토지예요. 클수록 척방 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크기만 나누는 거야. 토지를 나눈다.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6개 등급으로 토지를 나눈다는 거지. 기준은 토질입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거두느냐 했더니 연분구등입니다. 1년에 생산된 것을 9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뭐였죠? 풍흉이었죠. 풍흉을 기준해서 최고 얼마요? 20두 상상년입니다. 최하 하하년에서 4두씩 거둬들입니다.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 상하, 중하하죠. 각 등급의 차이는 2두씩 납니다. 그러니까 20, 18, 16에서 마지막에 하하년 9등급이죠. 4두를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풍흉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풍년이 들었는데 경상도가 흉년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일괄적인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실제로는 이대로 거둬들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4두에서 한 6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취지는 좋지만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4두에서 한 6두 정도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더구나 선조 때 외난, 인조 때 호란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제 개편을 단행한 것이 인조 때 뭐야 이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원래 영정법은요. 원래 명칭은 영정과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냥 영정법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얼마로? 4두로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정법 실시로 인해서 자 지주, 자영농,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 겁니다. 그렇죠?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은 연분구등법 시절이죠. 이때 최고 아주 풍년이 들었을 때는 얼마를 내야 돼요? 20두를 내야 돼요. 이제는 풍년이건 흉년이건 간에 최저 세율만 내면 됩니다. 4두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죠. 자, 소장농 보겠습니다. 소장농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세금을 4두로 이제 걷어들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장농도 불리할 이유는 없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소장농도는 유리가 아니라 분리했습니다. 왜 소장농을 분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땅 주인들이 내야 할 세금들을 전부 누가 소장농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교재 여러분들 447쪽에 보십시다.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지주와 자영농은 유리했지만 소장농은 분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셋째 줄 봐봐요.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에 대한 보충비 이거 원래 다 누구의 부담이면 땅 주인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내고 누구한테? 얘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은 결국은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영농과 소장농의 비율을 한번 보자고요.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자영농, 소장농의 비중을 우리가 정확히 어떤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장부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보냐면은 지주와 자영농과 소장농의 비율을 어느 정도 보냐면은 자영농 한 3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소장농 한 7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은 대다수는 소장농이라는 것이죠. 대다수 소장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정법 실시로 인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구만? 지주만 유리했고 대다수의 농민, 소장농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불리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민중을 위한,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세대 개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배층에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자구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구조의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구책의 결과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농민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이제 영정법 하에서 1결당 4도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저 뒤에 숙종입니다. 인조, 효종, 현종,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숙종이죠. 숙종제 때 가면은 뭐가 나오면 비총제가 시작합니다. 비총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총액제입니다. 총액제. 이게 실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토지에서의 유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망을 치니까 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총액제 하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비총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농촌 살림이 굉장히 녹록치 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갔냐 그러면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영정법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정법까지만. 한편 세종대 때 전분육등법은 효종대 때 가잖아요. 효종대 때에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분육등법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은 양척 동일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척을 동일시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결의 측량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6개 등급 나눠졌죠. 양척 동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결의 측량 면적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로 통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해서 6개 등급이 아니라 일결 그러면은 양과 척을 하나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 전분육등법은 효종대 뭘로 양척 통일법. 그다음에 세종대 연분구등법은 인조 때 영정법 또는 영정과일법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정법 실시로 인해서 농민들이 유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다수 농민들은 혜택을 별로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세제도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재정의 3대 근간 두 번째는 공납. 이른바 공물이죠. 공납이 있습니다. 자, 이 공납은 우리가 근세 경제 때 기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정기적으로는 상공하고요. 부정기적으로는 뭐죠? 별공하고 그다음에 지방관이 중앙관이나 국왕에 갖다 바치는 진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납의 부과는 국가가 어디다 부과하는 거죠? 매가가 호호 집집마다죠. 호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호 단위로 부과를 하죠. 뭐를요? 상공과 별공과 진상을 호 단위로 부과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별공과 진상의 문제예요. 별공과 진상의 문제인데요. 수시로 거둬들이는 이 별공과 진상의 폐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폐단이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있었죠. 하나는 불산곡물 과세입니다.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부과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산량을 기준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수요량을 기준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화도 인삼이 10불이 생산되는데 국가가 필요한 인삼량이 100불이에요. 100불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90불은 어떻게 하느냐? 못 내는 거죠. 이런 폐단들이죠. 자, 여러분들 교재 447쪽에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고요. 이미 근세 경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여기다가 인납과 점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인납은 지금 당장 낼 것도 없는데 내년 것까지 걷어들인 걸 뭐라고 그래요? 인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점퇴는 어렵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국가에서 품질이 좋으니 안 좋으니 수량이 많니 안 많니 하면서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걸 점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산곡물 과세, 수요량 기준의 부과, 인납, 그 다음에 점퇴 이게 지금 뭐예요? 이 공납의 별공과 특히 진상 부과하는 데서의 폐단이에요, 폐단.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국가에서는 욕을 하지만 농민들은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거죠. 납품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방납자들이 나옵니다. 방납 또는 대납이라고 그러죠. 이 대납, 방납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절이 있었죠. 이 경절이 얘네들이 등장을 해서 농민들이 못 내니까 얘네들이 대신 국가에다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거죠. 쉽게 하면 선공납
후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대신 인삼 10뿌리를 내주고요. 10뿌리 값만 농민으로부터 걷어내면 되는데 수고비를 걷어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삼 10뿌리를 내주고 인삼 100뿌리 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 10뿌리 값에 플러스 수고비가 붙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방납의 폐단 또는 뭐라고 하죠? 대납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곧 이꼴 선, 공납 후 징수의 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심했던 시기는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 개혁정치 때 공안을 다시 작성합시다. 공안은 특산물을 거둬들인 창구입니다. 현실에 맞게 부과하자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잘 안 됐죠. 김효사화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중종대 때. 그 다음에 또가 있었어요. 이이라든가 유성룡 등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단을 시정하게 한 당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대공수미법, 특산물 대신 공납 대신 수미, 쌀로 걷어들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잘 안 됐습니다. 이의 사상은 우리가 주기철학에서 봤습니다. 현실 개혁적인 이런 성향이었었죠. 이기론에서 기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 유성룡이 있죠. 유성룡 같은 경우는 그의 저서 공물작미의라고 하는 저서에서 역시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이건 한 10개월 정도, 근 1년 되는 거죠. 근 1년 정도 실시가 됐어요. 근데 기득권층의 반발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결국 조광조라든가 이라든가 유성룡 등의 대공수미법 등의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라는 개혁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경절이 등에 의한 방납의 폐단은 16세기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외란이 시작이 되고 끝나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해군대 와서 북인이 집권했었죠.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 대동법 실시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은 원래는요 대동법이라 하지 않고요. 초창기는 선해법이라고 했습니다. 선해법, 선해청의 선해 이거죠. 선해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동법이 시가 되면서 토지 단위로, 그러니까 호세가 이제 토지 단위로 바뀌는 거죠. 재산세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토지 1결당 얼마요? 12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대동법의 가장 큰 요지죠. 이걸 뭐라고 하죠? 대동미. 쌀이 많이 생산 안 되면 대동포. 또 돈으로 냅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대동전. 이 대동전의 화폐는 상평통보입니다. 숙종대 대동법 실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된 상평통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세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죠? 전세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동법의 경과 실시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화됨으로 인해서 역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야 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왜요? 호세에서 전세로 바뀌면서 재산세 개념으로 바뀌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대다수 농민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영농이라고요? 아니면 소작농이라고요? 대다수는 소작농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소작농 입장에서는 대동법 하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영정법의 한계와 같이 대동법도 한계가 나옵니다. 그 한계를 먼저 보고요. 과정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449조 한번 가겠습니다.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없어져야 할 것은 뭐가 없어야 될게요?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상공과 별공과 진상 중에서 이 방납의 폐단을 야기했었던 문제는 뭐예요? 별공과 진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없어져야 할 것은 별공과 진상인데 대동법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공이 없어진 겁니다. 별공과 진상 그대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곧 이 폐단이 그대로 존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대동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농민의 부담이 재발했다고 그랬죠. 1결당 12두를 내야 될 세금은 땅 주인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땅 주인이 안 내고 누구한테? 소작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농민의 부담 재발입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죠.
영정법 때도 지주가 물어야 될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가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를 역시 지주가 누구한테? 소장농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상납미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치미의 비율이 감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대동법화에서는 1년에 2번 세금을 걷어들이거든요. 봄, 가을에. 봄에 거둬린 세금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요. 중앙관청의 경비로 쓰는 겁니다. 가을에 거둬린 세금은 지방관청의 경비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앙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재정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창고에 일러서 지방관청에 어떤 그 세이브해놨던 특산물들을 걷어가지고 중앙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땜빵하는 거죠. 근데 중앙에서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지방관청의 경비가 줄어든 거죠. 지방의 수령이라든가 이 아전들, 향리들은 지방관청의 경비 유지를 위해서 봄, 가을에 거둬린 거 이외에 또 거둬린다는 겁니다. 또 수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 거죠? 농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 그것은 지방관청의 재정이 그만큼 안좋아 갔다는 걸 의미하며 수령 및 아전들의 농민 수탈이 다시 가혹해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동법의 한계입니다. 자, 결론은 영정법이나 대동법의 한계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농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세제 개편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장에 447쪽의 맨 밑에 대동법 실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경과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448쪽의 맨 위에 좀 보겠습니다. 자, 1608년입니다. 광해군대 때 경기도, 인조 때 강원도, 그다음에 효종대 충청, 전라, 숙종대 경상, 황해도까지 몇 년 걸렸어요? 딱 100년 걸린 거죠. 그렇죠? 1608년 광해군대 때 시작이 돼서 1708년입니다. 숙종대 때입니다. 좁은 땅덩이에 100년씩 걸려야만 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공납이 호세에서 뭘로 됐다는 거예요? 전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화됐다는 얘기는 재산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부담이 늘어난다? 지주죠, 지주. 그러니까 지주들이 반발하겠죠. 지주 이꼴 양반이죠. 우리가 근세 경제에서 봤잖아요. 양반 이꼴 지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반발로 100년씩 걸려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동법 실시 과정에서 배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익류 지역이라고 그래요. 익류 지역은 어디냐면은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입니다. 함경도는 군사 비용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들인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경비로 쓰는 겁니다. 그 자치경비 용도는 함경도는 군사비, 평안도는 중국과의 교통 요지입니다. 교통로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오고 가고 할 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제주도는 팔도의 하나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에서 팔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주도는 이 시기 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섬이냐면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팔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그다음에 황해도, 그다음에 어디죠? 경기도, 충청도가 있죠. 충청도 해가지고 총 황해도까지 8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도까지 하면 9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9도. 아시겠죠?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전라, 경상도, 황해도에서 이거 8도란 말이에요. 제주도는 전라도에 소속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익류 지역은 세금을 안 걷어들인 지역은 아니고 걷어들이는데 그러한 자치적인 용도를 쓰는 겁니다. 제주도는 교통수단이 안 좋죠. 자치경비로 씁니다. 배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운송수단이. 그래서 그 지역을 익류 지역이라 하고요. 고려시대 때 이 지역이 어느 지역과 같냐면은 오도 양계 중에서 보면 양계하고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도 양계에서 양계는 동계와 북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대동법 실시 지역에서 빠진 지역, 익류 지역까지 한번 보시고요. 바로 밑에 대동법 실시 결과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은 거기서 설명이 됐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결과 내용 중에 보면은 다섯 번째 공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공인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 상인이에요. 얘네는 선해청으로부터 공가를 선불로 받아서 물건을 구매해서 갖다 납품합니다.
그럼 10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 주고 물건 사다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100원을 받아서 선물로 받죠. 선해청에서 80원이나 70원 주고 물건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남겨 먹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원, 30원 남겨 먹죠. 그 돈들을 차곡차곡 세이브를 해가지고 나중에 뭘로 성장하냐면은 도고로 성장합니다. 도고는 다른 말로 물주라고도 합니다.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이죠. 그러니까 도고의 등장은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온다. 상인 계층의 분화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네 번째 봅시다.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쌀의 집산지로서 특히 상업도시로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삼낭진, 마산 쪽입니다. 그 다음에 강경, 전라북도죠. 전라도, 원산, 함경도입니다. 원산, 함경도는 인유지역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상업도시로 성장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인유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세금을 안 걷어들인 적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그랬죠. 걷어들이는데 중앙으로 단지 운반하지 않는 지역을 인유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함경도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상업도시로 창업도시 발달해서. 그렇죠? 자, 그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대동법 실시로 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래서 상품 화폐할 때 화폐는 뭐예요? 상평통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전할 때의 상평통보를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납이 7번째 보시면은 대동법 실시로 해서 공납이 전세화됐으며 급납화됐다는 얘기는 돈으로 냈다는 거지 금으로 세금을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재정도 어느 정도는 나아졌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까 한계에서 봤었죠. 결론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세대 개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대동법의 실시 과정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군역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세대 개편에서 원래 조선의 군역제도는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체제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조 때 보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종대 때 군적 수포제가 실시가 되죠. 앞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 근세 정치사 군역제도에서 살펴봤으니까 생략하고요. 중종대 때 군적 수포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적을 만들고 호적을 만들듯이 군적의 등재가 되면은 포를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군적 수포제. 그래서 1년에 12개월마다 군포를 몇 필로 낸다? 2필을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군적을 만들 때 양반들이 관권과 결탁을 해서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한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군적 수포제 실시 결과 반, 상, 간에, 신분,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신분 구분의 일종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신분 구분의 기준이 됐다. 양반과 상민입니다. 왜 이게 신분 구분의 기준이 돼버렸냐 하면은 군대 가면은 뭐 상민 안 가면 양반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 너 군대 가냐? 그러면 안 간다. 너 양반이네. 내가 관직이 있고 뭐 그래서 양반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군대 가고 안 가고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그럼 군대 가니? 그럼 나 군대 가. 그럼 너는 상민이구만.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역 문제는요. 사실 뭐 고공을 막론하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는 사실은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었습니다만 뭐 최근까지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파다했죠. 특권층 계층에서 실제는 어떤 신문 매체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는 장관급, 뭐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군역을 피했는지, 피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80%는 군대를 안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군대는 안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 뭐 21세기, 20세기, 21세기 와서 문제는 아니고 조선시대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군적 수포제 실시로 인해서 반상 간의 신분 구분의 기준이 됐으며
문제는 양반이 군대를 안 가는 건 괜찮습니다. 상민과 가고 안 가는 건 괜찮은데 안 간 것만큼 누구한테? 상민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민의 군역이 어떻게 됐어요? 가중이 되는 거죠. 그 패단들 아시죠? 군역의 패단.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 패단입니다. 인징은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에게 징수하는 겁니다. 내가 군대 안 가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내 이웃이 덤태기 쓰는 거죠. 족징. 족징은 내가 도망을 가버린 내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이 대신 물어야 돼요. 족징이라고 그러죠.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거는 황구라고 하는 건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자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황구. 누를 황자입니다. 황구 입구자죠. 새가 알에서 태어날 때 깨어날 때 새의 주둥아리를 황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새는요 누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새의 특성, 본연의 특성을 찾는 거죠. 까맣게도 되기도 하고요, 하얗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갓 태어난 새의 주둥아리입니다. 우리 첨이라고 하는 것은 첨 간다는 겁니다. 정해 16세에서 60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면 황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를 정해 16세에서 60세인데 정에 첨가해가지고 군역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고 있으면서 군역을 무는 거예요. 이걸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그 백골증포는 뭐예요? 백골.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역을 물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백골증포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이 상민의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세도 정치 때 가면 삼정문란이 나오죠. 삼정 그럼 뭐예요?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그 군정이 또 나오잖아요. 18, 9세기를 살았던 신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의 시 중에서 세도 정치를 비판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일본의 우리 교재도 실려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애절량 뭐냐면은 어떤 상민 집입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경사죠, 경사. 근데 그 남편이 허겁지겁 헛간으로 가는 겁니다. 헛간에 가서 낫을 들고 와서 갓 태어난 자기 아들 있죠. 갓난아기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군역의 폐단을 묻는 겁니다. 지금 삼정, 그러니까 전정과 군정과 뭔가요? 환곡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군정의 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애절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에 농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컸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로 이 군적 수포제가 실시가 되면서 요 제도 실시로 인해서 조선의 군역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군사 제도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종대 군적 수포제 시 결과입니다. 중종 다음의 왕이 누구죠? 중종 다음 누구예요? 인종이죠. 그렇죠? 인종. 그다음에 누구죠? 명종이죠. 그다음 누구죠? 선조입니다. 그죠? 선조 때 외란이 터지잖아요. 우리 외란에서 봤죠? 외란 직후 관군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의 군역 군사제도의 붕괴입니다. 그럼 이때 군역제는 뭐였냐? 군적 수포제다. 이미 판은 깨진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왜군이 상륙한 것이 1592년 4월 14일이에요. 음력이겠죠. 자, 한양 점령하고요. 평양성을 함락하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까지 진출한 것이 평양성 함락이 6월 14일이에요. 딱 2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까지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2달이에요. 2달. 그러면 걔네들이 외군들이 부산에서 함경도까지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이동했겠습니까? 참 걸어가는 거죠. 거의 걸어가는 거죠. 거의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이 외군 편에 그러니까 일종의 변질하는 거죠. 가담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튼 선조 때의 외란은 이런 배경에서 터졌다. 그러니까 외란 쪽의 관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군적 수포의 패단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양역 변통론이에요. 즉 양인이 물고 있는 군역을 변통, 바꾼다는 겁니다.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 450조로 갑시다. 호포론, 매 호마다 물리하는 겁니다. 양반이건 상민이건. 그럼 여러분이 양반이라면 이거 그래 그러자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농병일치 체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영농을 육성하고 토지를 주고 그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군역을 물리하는 겁니다. 원래 조선의 군역제도가 이거였죠. 그러면 결포론. 이 결포는 토지 일결마다 얼마씩 물리하는 겁니다. 토지 단위로 물리하는 거죠. 유포론 유생들한테 물리하는 겁니다. 구존론은 모든 사람에게 물리하는 거고요. 간필론. 간필론 지금 두 필이 너무 많다. 한 필로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양역 변통론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주장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반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거 개혁 사상가고요. 진보적인 농민이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되지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죠. 결국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군적수포의 폐단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누구 때? 영조 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해서 균역법이 실시가 됩니다. 군역을 균등하게 한다 해서 종래에 1년에 두 필을 내던 것이 1년에 뭘로? 한 필로 반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중종대에 군적수포제하고요. 그 다음에 양역 변통론을 절충해 놓은 것이 뭐다? 균역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해되죠? 문제는 이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든 것만큼 반감된 만큼 반감된 군포는 어떻게 해서 충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정이 올라왔으면 부가가치세를 걷어댔겠죠. 그래서 당시 지주들한테는 뭐라 해서 선무 일부 상류층입니다. 일부 상류층들에게는 선무 군간포. 이 선무 군간은 뭐냐면은 군역의 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류층에게 야 너 일로 와 너 선무 군간 해. 감투를 씌워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군포를 한 필 내라. 그래서 선무군간포 군포 한 필을 부과를 합니다. 1년 군포 한 필이에요. 지주 있죠. 지주에게는 결작이다 해서 토지 1결당 얼마 2두씩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세, 염세, 상세 이거 원래 각 궁방에 경비로 들어간 세금인데 균역법 시시관청을 뭐라고 하죠? 균역청이라고 그래요. 균역청에서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세, 염세, 상세는 균역청에서 징수해서 부족한 반감된 군포를 충당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부 상류층이 무례했던 선무군간포라든가 지주가 무례했던 결작 있잖아요. 이걸 지네들 자기네들이 무례했던 이거를 누구한테? 역시 농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물어야 할 세금이 농민한테 왔다는 얘기는 결국 농민의 세금 부담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세제도에서 영령법 아까 한 개 봤죠. 실제 지주만 유리하고 소장농은 불리했죠. 대동법 말씀드렸죠. 대동법에서 한 개 나왔잖아요. 없어져야 할 별공과 진상이 그대로 남았고 그대로 농민의 부담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내는 그것 때문에 방납의 폐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동법 실시로 해서 없어져야 할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균역법도 마찬가지예요. 균역법도 뚜껑을 열어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세제예요. 반을 확 줄였지. 근데 문제는 줄인 것만큼 충당해야 될 세금을 다시 농민에게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란 말이죠. 그렇죠?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의 공통된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정법이나 대동법이나 균역법은 전세화돼 나가는 방향에서 고쳐있다.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반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한계이며 이게 모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지배층의 이러한 대책에 미온적인 대책에 기대할 수 없겠다. 이 세제 개편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확보 내지 양반 지배 체제의 유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피지배층들은 여기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경제 구조의 모순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고 어디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몸부림이었겠지요. 그래서 451쪽의 맨 위에 좀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조선후기의 수칙제재 개편은 궁극적으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사회 안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더 이상 정부의 대책에 기대할 수 없는 농민들은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어떤 면에서? 경제 면에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농업, 뒤에 보면은 뭐 광업, 상업, 수공업, 대무역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자구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 우리가 경제의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됐다라고 했죠. 그 원동력이 여기에서 농민의 자구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농민의 자구책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요.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에 대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 내용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